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해외 축구 소식. 이번 분석은 손흥민이 이를 갈고 있을 3라운드 뉴캐슬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 모든 경기를 시청하셨다면 손흥민에게 뉴캐슬이라는 팀이 특별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손흥민을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든 팀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올 시즌 뉴캐슬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약점을 파고들 치트키가 손흥민인 부분도 분석하면서 NG가 손흥민을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손흥민의 뉴캐슬전 히스토리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뉴캐슬은 애증의 팀이죠. 작년 12월 11일 EPL 16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은 뉴캐슬과 맞붙었습니다. 토트넘 홈경기에서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그야말로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뉴캐슬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좌측면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전동료 트리피어를 드리블로 완전히 유린했죠. 손흥민은 전반 26분 우도기에게 완벽한 컷백 패스를 연결해 득점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전반 38분에도 트리피어를 터치 한 방으로 제치면서 히샬리송의 골을 도왔습니다. 손흥민은 그야말로 뉴캐슬의 위협 그 자체였죠. 손흥민은 85분 PK도 넣어주면서 한 골 2도움 완벽한 경기를 했습니다. 품목 기준 평점 9.5점을 받을 정도로 만점에 가까운 활약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NG는 손흥민을 좌측 윙어로 쓰면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러나 EPL 33라운드 뉴캐슬 원정을 갔을 때 손흥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NG 감독이 손흥민을 쓰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NG 감독이 평소에 원톱을 쓰던 방법과 달리 손흥민에게 다른 지시를 했는데요. 손흥민에게 뒤로 빠질 것을 자주 주문하면서 볼을 받아서 뒤에 있는 동료들에게 패스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약간 원톱 중앙에서 미끼인 동시에 패스 공급책으로 쓰려고 했죠. 하지만 낯선 방식의 손흥민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메디슨에게 백패스를 준다는 게 그만 패스 미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습으로 연결되어 고든에게 넘어갔는데요. 고든은 침투하는 이삭을 향해서 수루 패스를 날렸고 반더벤도 이삭의 터치 한 방에 제껴지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플레이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중앙에서 뒤로 물러나 백패스를 주는 방식이 화를 불렀죠. 이 비슷한 장면은 또 있었습니다. 뉴캐슬에게 세 번째 득점을 내준 장면에서도 손흥민은 NG의 지시대로 뒤로 물러나 패스를 연결하려다 또 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바로 역습으로 전개되었고 침투했던 이삭은 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두 번의 실책이 컸기는 합니다. 때문에 손흥민은 지난 33라운드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를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 시즌 뉴캐슬의 경기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손흥민에게 안성맞춤이라 복수의 대반전을 꿈꿀 수 있게 되었는데요. 뉴캐슬은 현재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인 토트넘의 득실차에 밀려서 6위에 머물러 있죠. 뉴캐슬은 지난 본머스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방 압박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 손흥민은 현재 EPL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잘하는 공격수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전방 압박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손흥민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은 파이널 서드에서 압박을 통해 볼 탈취를 6회를 기록하면서 1위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3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또한 파이널 서드에서 볼 점유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공격 지역 영향력은 EPL 최상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이 폼 좋은 손흥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캐슬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본머스가 전방에서 숫자를 늘리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본머스 2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 볼을 탈취해냅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곧바로 역습을 나섰습니다. 뉴캐슬의 다소 느린 센터백들은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고 결국 본머스에게 좌측 공간을 완벽히 내줬습니다. 결국 솔랑케의 대체자인 본머스의 에바니우손에게 슈팅까지 헌납했죠. 간신히 닉 포프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전방 압박에 취약한 뉴캐슬의 문제점이 매우 잘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을 기점으로 토트넘이 지난 에버튼전처럼 전방 압박에 나선다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점은 또 나옵니다. 본머스의 세메뇨가 중원의 조 엘링턴에게 전방 압박을 실시합니다. 세메뇨가 몸싸움을 시도하는데 조 엘링턴도 휘청이고 중요한 건 주변 뉴캐슬 동료들이 도와주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세메뇨가 공을 탈취하자 일순간에 뉴캐슬 수비진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뉴캐슬의 느린 센터백의 단점이 잘 드러납니다. 허둥지둥 침투하는 본머스 공격수들을 살피다가 세멘요가 파고들 공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수비도 답이 없는 게 세멘요 한 명에게 3명의 선수가 달려들죠. 따라서 박스 중앙에 긴급히 커버가 들어가고 있지만 프리 상태가 됩니다. 이에 세멘요는 슬쩍 확인하더니 바로 낮고 빠른 터닝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이를 테버니어가 득점을 하면서 선취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뉴캐슬이 올 시즌 전방 압박에 맥을 못 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원톱에서 출전해 이런 강한 전방 압박을 이끈다면 이 본머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2라운드에 이어서 연속골을 기록할 가능성도 매우 커지는 것이죠. 다만 이 압박 시퀀스는 손흥민 혼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토트넘 선수들 모두가 조직적으로 같이 손흥민과 압박을 해주어야 효과적입니다. 엔지 감독은 수비 라인을 올리고 뉴캐슬에게 전방 압박을 시도할 겁니다. 잘만 먹힌다면 전반 초반부터 선취골로 리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찬스죠.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 손흥민을 뒤로 빠지라며 연계용으로 쓰려는 지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흥민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손흥민을 에버튼전처럼 전방 압박하게 하고 또 빌드업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토트넘도 완전히 방심해서도 안됩니다. 이전 경기에서 이삭이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스피드와 침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고든이 본머스전에서 득점을 터뜨리면서 여전한 에이스의 면모를 뽐냈는데요. 하비반스의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침투하면서 정확히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3라운드는 토트넘의 모든 단점을 다 보여준 경기입니다. 제가 제시한 뉴캐슬의 약점이 지난 2차전에서는 토트넘의 단점이기도 했죠. 뉴캐슬은 끊임없는 전방 압박을 가했습니다. 엔지 감독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완벽하게 먹혔고 뉴캐슬의 초반 3골 모두가 토트넘에게 전방 압박을 성공시키면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엔지 감독이 이를 감안해 역으로 전방 압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수비 라인을 과하게 올리지 말고 조정하는 경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인 세트피스 문제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뉴캐슬전에서 4번째 쐐기골이 들어갈 때 토트넘은 완벽한 헤더를 놓쳤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뉴캐슬에게 세트피스 실점을 한다면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는 비판을 들을 게 뻔하죠. 결론적으로 토트넘이 뉴캐슬전에서 승리하려면 손흥민을 필두로 한 전방 압박으로 뉴캐슬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수비 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으면서 뉴캐슬의 역습을 대비해야 하죠. 무엇보다 지난 33라운드처럼 엔지가 뻘소리하면서 손흥민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뉴캐슬과의 2차전에서도 캡틴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의 농익은 전방 압박 능력을 뽐내면서 뉴캐슬을 박살낼 생각에 차 있을 텐데요.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 꼭 득점포도 터뜨리면서 복수전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축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구용이었습니다.